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민심리멘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경일 교수는 인지심리학의 대가인데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주는 학문이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격과 지능은 상당 부분 타고났지만 성품이나 지혜, 타인과의 관계 등 우리 내면과 관련된 것은 노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나의 내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심리멘토 김경일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성격이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다. 바꾸기가 어렵다 하셨어요. 성품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왜 노력하면 성격도 고쳐진다고 하던데. 네. 이 노력하면 성격을 고친다라는 표현에 네. 제가 약간 말꼬리를 붙잡자면, 그러니까 고친다는 건 나쁜 것으로부터 좋아지는 것으로 간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약간 그 질문을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듬어 보면 어떨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성격의 장점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렇군요. 네네. 장점이 좀 도드라져 보이면 단점이 좀 가려지니까요.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수학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학적이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크기를. 네. 그리고 내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또 가질 수 있는 또 좋은 점을 또 크기로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격의 장점을 부각하는 게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대략 적게는 4배, 많게는 8배 정도 더 비용도 적게 들고 네. 훨씬 더 크기에 있어서 유리하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치명적 단점이 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다. 네. 이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내가 있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점들은 뒤집으면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요. 나도 외향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식할 때 막 사회 보잖아요. 예. 더 큰 좌절이 몰려오고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성격 검사를 해보면 다른 많은 심리학자분들이 놀랄 네. 정도로 내향적이에요. 에이 설마. 설마 김경일 교수님이 내향적이라고 그러면은 네네. 이게 저기 외향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네. 본인께서는 또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인 능력과 기술을 잘 만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할 때도 훌륭히 해내는 그런 인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와. 네네. 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동료 심리학자들도 깜빡 속았었구나.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용어로 네. 집돌이, 집순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집돌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삶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의하고 강연하고 네. 연구하고 다니는 심리학자의 삶을 살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성격이 기본적으로 낯을 가린다. 네. 혹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양적인 개념에 더 기초합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모두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즐겁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내향적인 사람은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만나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즉 양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임수민 아나운서께서 외향적이시고 그다음에 네. 제가 내향적이라면 네. 한 오전에 한 두 사람 세 사람까지는 서로 비슷해요. 페이스가. 예. 네네. 그런데 외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실제로도 외향적이시라면 임수민 아나운서께서는 오후가 돼도 한 두세 명을 더 그렇게 만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만나죠. 네, 대화하고 해요. 예.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짜증을 내거나 네. 낯을 가리거나 아니 저희 이런 게 아들이 그래요. 하루 나가면 이틀 연속 스케줄은 자기는 못 잡는데요. 오, 제가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들께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수민 아나운서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래됐어요. 네, 제가 사석에서는 막 그냥 허락도 안 하셨는데 누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네. 앵기고 막 이런 거 막 귀염도 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민 아나운서 이분을 오늘 내가 만난다. 그러면 내 사회적 자원이 많이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괜찮아요. 예.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제가 약간 그래. 그러면 3일 있다 배치해요. 아. 그 다음 날이 더 약속 시간이 더 좋아도 저는 어떻게든 좀 약간의 핑계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네. 솔직히 조금 더 다른 바쁜 일이 있고 서류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 3일 있다가 놓죠. 그분과의 그게 만남. 자원을 배분하는 네, 네. 거군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네. 내향적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내향적인 사람이 네. 외향적인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네. 기술이나 네. 아니면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원을 잘 포지셔닝 배분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원 관리 능력이 좋아지는 거지 네. 성격 기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내향적인 사람들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외향적인 분들이 늘 아우르고 포괄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분들은 굉장히 떨어뜨리거나 빠뜨리거나 전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덜렁거리고 디테일이 좀 그쵸, 약해요. 그쵸. 예. 심지어 내향적인 제가 네. 외향적인 사람들의 기술을 잘 혹은 그런 측면들이 필요할 때마다 잘 하다 보니까 저도요 꼼꼼함이 떨어져요. 네. 뭐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마린보이처럼 마린보이 너무 옛날이군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바다에서 잘 싸울 수가 없고요. 네. 한 분야의 역량이 다른 분야에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해야 네. 되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네. 가끔 왜 그래서 SNS에 나 이런 거 다 맨날 놓치고 꼼꼼함이 떨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거 많이 이제 혼자 또 올리시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외향적인 분들의 장점이에요. 아, 그래요. 허심탄회하다. 네. 허심탄회하다. 그래서 꼼꼼하고도 그다음에 약간은 때로는 비판적이다 못해 약간 까칠해 보이는 분들의 내향성과 외향적인 분들의 그런 아우르고 포괄하는 측면에 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꼼꼼함이 잘 상보적인 게 필요하고요. 네, 네. 되게 재밌는 건 우리의 사회적인 얼굴들이 계속 또 내향을 지향할 때도 있고 외향을 지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죠. 에너지도 얻어 가면서 네, 네.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네.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서로 달라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심리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혹시 대학교 때 전공이 저는 정치외교학 정치외교학과 하셔서 제가 옛날에 한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죠. 예. 그렇게 안 생겼죠. 네네네. 이게 약간 영문과, 신문방송학과 이런 저는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이 좀. 저는 영문과를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외우는 거 싫어해요. 어학은 기본적으로 어학을 뭘 많이 외워야 외워야 되잖아요. 되죠. 네, 네, 근데 저는 한 번 이해하면 바로 넘어가야지 그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때 왜 재밌는 농담 중에 하나가 네.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애들은 인생 망하면 국회의원이나 하지 뭐 이러고 사는 친구들이라고 막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약간 스케일이 좀 큰 친구들. 약간 조금 좀 야망이 있다면 그쵸, 있는 그쵸. 친구들도 네, 많고 네, 네. 좀 허세가 있는 친구들도 네, 많고 네, 어디 가면 네. 앞장서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많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저희 때 이제 그렇게 진로를 막 자세히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실 여력이 없었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학과 선택에 대한 그런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구랑 갔어요. 고3 때. 야,
무슨 개론 막 법학개론부터 다 개론 있는 데 가가지고 실제로 그 서점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 전공 선택하려고? 네네. 그래서 5분씩 읽어보고 네. 제일 못 읽겠다 싶은 게 딱 보니까 법학개론. 아, 이건 아니야. 네, 두 번째로 너무 못 읽겠다. 야, 이게 뭐야? 막 경영학개론. 네. 제일 그다음에 법학개론과 경영학개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뭔가요? 서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예, 학교 옆에 있는. 그랬더니 심리학개론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개론. 그러셨는데, 뭐 여기는 읽을만 하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때 법학과에 진학한 제 친구가 네. 심리학개론을 읽어보더니 이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냐고. 뭘 이렇게 꼬아놨냐고. 근데 저는 법학개론을 보면서 아니 이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이냐고. 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함축시켜 놓았냐고. 네. 그러니까 법학은 논리학문이라서 그렇죠. 엄청나게 큰 개념을 한 단어에 꽉 구겨 넣잖아요. 네, 네. 심리학은 오히려 반대로 풀어놓는 과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축하는 걸 좋아하는 이 친구가 법학을 하고 뭐 지금은 당연히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심리학을 하는 게 맞았던 거죠. 네. 간편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싫고 안 맞는 거에 반대길을 한번 가보라. 사람이 자기한테 잘 맞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적성이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싫어하는 걸 딱 보면 진짜 싫은 알겠네요. 건 보이죠. 알겠네, 진짜. 진짜 싫어하는 걸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상담 심리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상담 심리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상담이 뭐냐? 너의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다. 안 맞겠네요. 그래서 제가 안 맞을 것 저는 같아요. 내향적인데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네. 첫 시간에 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들어야 되니까 상담을. 네네네. 근데 저처럼 말하는 거 좋아하고 네. 진단하고 해결책 찾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상담가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또 군말없이 잘 듣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같은 내향적인 친구들인데도 네. 상담 심리학을 해서 또 지금 상담가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길로 나와서 수강을 철회하고 예. 그리고 제일 말이 많은 선배들이 어디 있더라 막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인지심리학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네, 너무 아니다, 너무 싫다, 이건 진짜 안 맞는다라는 것에 그냥 반대쪽을 한 번씩 가보면서 또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찾아보는 과정을 한 서너 번 정도 거치니까 네네. 꽤 괜찮은 자기 갈 길을 만들어가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진로를 선택하는데 막 고민이 되는 수험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방법인데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보니까. 많은 것 사이에 산을 딱 집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야 아닌 거 빼. 이거 이상한 거 빼. 이렇게 물건 잘 찾는 분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진로나 적성도 약간 그런 역발상을 좀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교수님은 이 마음의 지혜 이런 거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우리 마음에 눈금이 있다고 하던데 이 마음의 눈금이라는 게 뭐죠? 이 비유를 저도 한 10년 전쯤에 무심코 드렸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그래 참 일리가 있는 얘기다라고 오히려 예.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에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다가 오후가 되면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애처럼 막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춘기 그 자기 자녀에게 막 많은 분들이 미쳤어 그거 막 이렇게 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 네. 뭐 너를 띄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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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너를 띄느냐 봤더니 너를 띈다는 게 아니라 눈금 수가 적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사고 능력은 꽤 괜찮아요. 네. 어른의 수준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능력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 전의 아이들조차도
어른 생각보다 똑똑하다. 심지어는 거기에 덧붙여서 어른은 또 아이가 예상한 것보단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영화를 슬픈 영화나 아니면 웃긴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면 극명하게 어른과 여기서 어른은 보편적으로 잘 성장한 평균적인 어른을 얘기합니다. 네네.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차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라. 어른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 능력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영화 얼마나 재밌었어. 종이 차륵 같은 걸 주고 7편의 재밌는 영화를 보는데 어른들은 첫 번째는 요만큼,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는 에이 조금. 그러니까 7편의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 재미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이 진짜 7개의 눈금으로 7개의 네. 덩어리로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진 덩어리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춘기 친구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더 어린 친구들한테 예. 보면 이 영화 2번, 5번, 7번, 8번 무지 재밌었고요. 1번, 2번, 3번 노잼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금이 2개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재미있다라는 판단에 어른들은 7개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슬픈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슬펐어요. 하나도 안 슬픈데요? 이렇게 눈금이 2개니까 그 2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른은 7개의 덩어리로 나오는데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좀 더 성숙한다는 것, 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무언가 지혜로워진다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이건 6.5 정도 되는 것 같아. 분노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는 10점 만점에 3 정도 분노해야 될 것 같아. 이건 7인 것 같고 이건 5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어른들은 네. 극렬히 분노하거나 그렇죠. 가만히 있거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몇 번 야단을 치는 게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싫거나 너무 좋거나. 그래서 그런 게 어딨니? 그렇죠. 참 이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눈금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분노해야 될 거에 분노해야 된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된다. 사실은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수준의 분노를 하고 가장 적절한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 네. 가장 적당한 선에서의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현명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과 분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네.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그럼 이제 심리학자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이렇죠.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대처는 이런 겁니다. 너 화냈으니까 안 사줘. 이거는 이분법적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의 눈금을 더 정교하게 촘촘히 나누는 데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많이 화내지 않고 적당히 화를 내야 되는데 많이 화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고 안 사줘. 그럼 아이가 한 번쯤 수위 조절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든 슬프든 울든 아니면 다른 감정을 표출하든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래 요 정도면 적절한 표현이야 예. 라고 생각되시면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딱 잘라버리면 오히려 아이의 화를 더 키우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감정의 눈금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아이의 타고난 성별을 강조하는 또 감정교육도 안 좋은 게요.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여자애들은 화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떤 눈금도 못 가질 수 있죠. 남자가 참아야지. 그렇죠. 남자는 짜증내는 거 아니야. 참아야 돼. 이러면 짜증도 마땅히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표시해야 되는 감정이고요. 네. 화, 슬픔, 분노 모두 정교하게 발달시켜야 되는. 특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는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해야 되는 감정이거든요. 네.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자기의 감정이 화가 났지만 이런 얘기는 내가 그냥 마음에 좀 담아둘게. 네.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아자 막 이러면서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하수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교하게 약간씩 미묘하지만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아예 0 아니면 10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들이 네. 사실 고수의 감정인데 내 아이가 감정의 고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 네. 때 그렇게 좀 촘촘하게 생겼어야 할 마음의 눈금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안 생겼어요. 그게 내가 많이 부족해. 네네. 그런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감정의 눈금이 촘촘하다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죠. 우리 네. 모두는 되게 듬성듬성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이분법적으로 네.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련미가 떨어지는 감정의 영역들이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도 화에서는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 늘 웃는 사람이니까 화 안 내실 것 네네. 같은데. 화를 안 내신다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아. 그러니까 눈금이 적은데 다만 그 눈금이 이렇게 10cm를 5cm 기준으로 자른 게 아니라 2cm쯤에 0부터 2cm까지가 화고 그다음에 3cm부터 화가 아니다라고 하면 평상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내고 참 사람이 성격이 좋겠다. 뭐 이런 심지어 뭐 예. 성격이 좋다라는 말이 보통 이제 사람이 인품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예. 수도 있겠지만 그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갑자기 돌변해 버리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늘 웃는 사람이 화내면 진짜 무서워. 네, 네. 근데 사실 그때 인간관계가 사실은 단절될 때도 있고요. 아예 그냥 네,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예전에 신혼초 때 위선적이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왜? 너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사실 그때 나중에 이제 풀어내고 그러니까 뭐 26년째 같이 살고 있겠지만 약간 정 떨어졌다라는 느낌까지도 자기가 있었다고 솔직히 얘기해줘서 오히려 전 고맙긴 하지만 네. 그 느낌이 어땠을 때 상상이 되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네. 감정의 눈금을 조금씩 이렇게 그 촘촘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말입니다. 말. 네. 그러니까 말을 화가 나 안 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니까 야 이게 화가 살살 압력밥솥 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식의 화를 약간 미세하게 표현하는 말들을 자기가 가지셔야 돼요. 나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좋은 경고가 되죠. 그렇네요. 네. 나 지금 화났어. 그러니까 이러면 상대방이 이미 난 상태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른의 언어가 좀 길어지고 약간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내 화를 조금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맞는 적절함을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가 조금씩 변화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상대방의 언어를 따라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오늘 분명히 하나 배워갑니다. 네. 네, 나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배우는 거예요. 네. 그 언어를 누구한테 배우니까 나랑 늘 똑같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배울 수 없어요. 나랑 다른 사람. 네. 회사 내에서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아예 분야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세밀함에 도움되는 언어들을 되게 많이 배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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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금 전에 압력밥솥 그 비유한 그 학 네.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그 뭐 제철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 하는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언어,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조금씩 더 품격 있고 게다가 위트 있게 변한다는 거. 네, 그렇군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의 눈금을 촘촘하게 하고 내 감정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좀 추스려가면 행복과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니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행복에 크게 보면 두 개의 차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불편과 혹은 불쾌, 그 다음에 쾌. 네. 근데 이제 불쾌함이 없다고 해서 쾌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을 막아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네. 하지만 말로 쾌가 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럼 네, 또 네. 이제 또 이걸 찾아야 되네. 일단 불쾌를 없애고 나서 네. 쾌를 찾는 방법을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 쾌를 찾으면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쾌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닐까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네. 뭐 모든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네, 모든 네, 사람이. 네, 네.
근데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사실은 행복은 철학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네. 경험에 더 가깝잖아요.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편안하고 무난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쾌가 적은 거죠. 쾌가 적은 거고 그 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쾌에 붙는 말이요. 네. 약간 통렬하거나 약간 부정적인 뜻이 좀 있죠. 쾌락. 그런데 그냥 이런 경험 있잖아요. 아, 좋다. 이런 경험. 네네네. 뭐 이렇게 이제 전날 약간 과음했는데, 네. 콩나물 해장국 먹고 난 다음에, 아,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사소한 쾌들의 결집체가 행복이거든요. 네. 예, 별게 아니네요. 네, 의외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쾌가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새롭게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다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쾌감 느끼는지를 자주 기록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어제 과음했는데 콩나물 해장국 먹고 난 다음에 아 좋다 하잖아요. 네. 적어야 돼요. 되게 재밌는 건 미국에서 유학생들 사이에서 콩나물 해장국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베트남 쌀국수 먹고 난 다음에 아 좋다 라고 기록한 친구가 올렸어요. 게시판에. 해장을 베트남 칼국수 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전체 유학생의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기록과 공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해외 나가면 요즘은 뭐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합니다만 라면 냄새만 맡아도 그렇죠. 그 라면 한 젓가락 입에 들어가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행복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 라면을 나누는 게 아닌데도 네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라면 먹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행복일수록 전염을 많이 시켜야 돼요. 네. 내가 행복한 게 뭔지 좀 사소한 것들 찬찬히 적어보면 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의 지혜들 그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인지 심리학자이자 국민 심리 멘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